자, 이렇게 민법은 재산적 거래에 관한 일반법이고 실체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행위규범이고 재판규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민법의 내용은 뭐가 돼야 될까요? 내가 일방적으로 수업하기보다는 여러분하고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민법의 내용은 뭐가 돼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한번 유추해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둘이 뭐를 거래한다 그랬죠? 재산. 재산을 거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민법의 핵심 내용은 재산에 관한 거여야 되겠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은 재산법인 거예요. 이 재산의 개념은 조금 시대에 따라서 달라요. 옛날에는 사람도 재산의 개념에 포함이 됐죠. 외국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노예라고 얘기했고, 노예라고 했구나. 한국에서는 노비라고 얘기했죠. 우리 옛날 조상들은요. 사람도 재산의 범위에 포함이 됐는데, 지금 사람은 재산이 될 수가 없죠. 그래요.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사람은 재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재산의 개념이 민법에 정해놓은 건 물건에 대한 권리,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물건이죠. 그 물건에 대한 권리,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권법 또는 물권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권법 또는 물권편. 재산은 또 하나가 있어요.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채권. 그래서 채권에 관한 권리, 채권법 또는 전체 구성해서 봤을 땐 채권편이다 라고 하는데, 그럼 물권이다. 물권은 사람이, 권리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도 있는데 일단 편하게 사람이라고 하시자고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물들 있죠. 소유물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인 거예요. 이 지배권을 물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배해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어떻게 지배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리 주체가 자기의 소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인데 어떻게 행사하냐면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또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배권인 거예요.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이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이익을 향유하고자 해서 자신의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래요? 물권이다. 자, 보세요. 이게 내 물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게 필요에 의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친한 친구가 내 말 한마디 없이 쑥 가져갑니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달라고? 뒤질래? 그래야 되죠. 그 왜 그러는 거예요? 내 거를 내가 배타적으로 지배해야 되는데 저 친구가 그 지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나만이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독자적으로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이익을 독점할 수 있어야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독점할 수 없으면 내 마음대로 나눠줍니까? 내가 이익을 독점할 수 없으면 내 마음대로 못 나눠주죠. 내가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하면서 이익을 내가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이게 쉽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지배권을 뭐라 그래요?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채권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은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다. 이렇게 물권 이렇게 씁니다. 그럼 채권은 뭐냐? 채권은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채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람 인자고 책임할 때 그 책자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금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전. 네가 가지고 있는 금전을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 개념은 이제 그 이후에 채권의 개념은 많이 변화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한번 나눠서 보시자고요. 채권자고 채무자라고 해봐요. 돈 빌려줬대요. 돈 빌려줬으면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예요? 빌린 사람이 채권자예요?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얘한테 돈 달라고 해야 되겠죠? 야, 너 나한테 빌려간 돈 줘. 그럼 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준 건 분명히 많은데 계약의 내용에 나중에 돈으로 갚을 게 아니라 물건으로 주기로 했대요. 그럼 돈 달라고 할 수 없겠죠? 뭘 달라고 그래야 돼? 물건을 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즉 어떤 사인이 또 다른 사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급부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급부 청구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권이다 라고 얘기하고, 급부 청구권을 가지는 자를 채권자, 그에 따라서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채무자다. 여기서 급부는 크게 두 개로 나눠요. 특별한 행위를 해 주시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라고 얘기해요. 아이 참 어렵다 그죠? 특별한 행위를 해 주시오. 그 행위는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더 이상 어저께까지만 내가 손해를 감수할 거고 오늘부터는 손해 감수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부터는 하지 말아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건 뭐라고 부를까 그러면? 그거는 하지 말아 주시오 부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부라고 하는 건 특정한 행위 하는 것도 급부지만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급부라고 보는 거죠. 이 급부 청구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게 내 물건이라고 하면 이 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이분한테만 행사할까요? 이분한테 행사할까요? 밖에 있는 모든 사람 다에게 행사할까요? 누구에게나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는 집에서 잊어버리면 죽인다고 사준 시계예요. 제가 자꾸만 오면은 시계를 풀러요. 이 시계 제가 오른쪽에다 시계 차다가 오른손으로 글씨 쓰다 보니까 맨날 풀려놨는데 그래서 시계를 한 4개 잊어버렸어요. 요번에 시계 잊어버리면 죽인다 그래갖고 잘 안 풀렸는데 또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이거 내 시계거든요. 사실은 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 실체를 아시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인 거 알 거예요. 우리 집에 계신 분이 아주 그냥 독점적으로 목을 딱 조르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사실은 그분 거예요. 이게 그분 거지 뭐 제 거는 별로 좋은 거 없어요. 좋은 건 다 그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제 거예요. 제 거라고 하자고요. 그럼 누가 이걸 뺏어가려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못 준다 그러겠죠. 또 근데 가져갔어 그러면 또 가서 뺏어오겠죠. 그런 거예요. 누가 와서 가지고 가든 그자에게 야, 내 거니까 돌려줘. 야, 내 거니까 못 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라고요. 이 대세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지배권은 대세권이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 누가 침해를 하든 그 행위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 누구든지 다 침해하게 되면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걸 절대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채권자고 채무자라고 얘기했죠. 그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하는데 갑이 을에게만 청구해야 되나요? 을의 부인이 있어요. 부인을 보통 이제 배우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이 을의 부인에게는 급부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부인데? 부부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데 네, 없어요. 고집이 있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을을 낳아주신 부모님한테는 청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부모님한테도요. 결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행사해야 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만 행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대인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인권이고 처가 이행하지 않았대, 급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을이 이행하지 않았다, 이때만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채무불이행도 누구나 다 채무불이행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을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채무불이행이 된다. 상대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상대권이다, 절대권이 아니고 상대권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전에 우리 그 IMF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어려움을 좀 겪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때 채무자 부인들한테 깍두기들이 가서 맨날 뭐였어요? 남편 없으면 부인들 가서 협박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요. 부인들한테 막 이렇게 협박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 여성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센 편이에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올림픽 같은 데 나가지고 메달 딴 지 얼마 안 됐죠. 많이 잘 못 따죠. 근데 한국 여성들은 아주 옛날부터 한국 여성들이 뭐 크기나 해요. 옛날서부터 메달 잘 땄어요. 굉장히 세거든요. 이 깍두기들이 가갖고 부인들한테 맨날 협박하다 보니까 이제 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부인들이 이제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협박을 당해야 안 당해요? 안 당하는 거야. 이제 막 고발해버려요. 고소해버려요.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인들은요, 우통벗고 한판 붙자고 나와요. 깍두기들이 집에 찾아오면은 우통벗고 벗고 나와요. 그래서 깍두기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부인이 한판 붙자고 뛰어나오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여성들이 머리채 한 번 잡으면 죽어도 안 나요, 그거. 그죠? 깍두기 어떻게 했는데 부인이 우통벗고 나왔는데 머리채 잡고 안 놓고 있대. 그러면 부인이 우통벗고 나왔으니까 동네 사람 다 보겠죠? 다 보는데 더 이상한 일은 깍두기 머리채 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부인들 잘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요, 깍두기들이 보면 머리 아주 불량하게 굉장히 짧게 깎죠. 그 이유가 뭐예요? 머리채 안 잡히려고. 머리채 안 잡히려고 작게 깎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이게 채권이야. 그래서 재산을 이렇게 물권하고 채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그 특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조성한 재산을 가진 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누가 가져야 돼요? 상속인들. 그거 우리 알고 있죠?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상식이지 뭘. 그 상식이 뭐예요? 법인 거예요. 민법인 거예요. 우리 생활 속의 상식이 민법인데 우리가 엄청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민법이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을 승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래서 이 조성한 재산을 승계해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가족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크게 재산법하고 가족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가족법에는 어떤 자들이 친족에 해당하고 그래서 친족법 또는 전체적인 구성편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친족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친족들은 어떤 순위에 의해서 어떤 비율로 재산을 승계받는다라고 해서 상속법, 그래서 친족법과 상속법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상속편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요. 지금 우리는 어떤 재산을 가진 자가 사망을 하면은 그분의 직계 존속이에요? 직계 비속이 먼저 상속을 받아요? 비속인 거죠. 배우자와 직계 비속인 거죠.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 나와요. 존속은 누구예요? 윗분들이고 비속은 자식들인 거예요. 왜 존속이라고 얘기하고 왜 비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윗분들한테는 존댓말 써야 되죠. 그게 존속인 거예요. 자식들한테 존댓말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속어 써서 부르잖아. 아들놈, 이놈, 뭐 좀 말이 안 좋은데 딸년, 아들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비속어를 써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속극 같은데 드라마 연속극 같은데 이런 게 나오면은 무슨 그 어머니가 또 그 아버지가 지 아들 무슨 검사 됐다고 우리 검사님 막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이 사회 안 좋은 쪽으로 물들이는 것들은 다 그것들인 거예요. 그 양아치들. 그래요. 제가 미리 이제 첫날 좀 많은 걸 주문을 하는데 민법 점수 고득점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연속극 끊어야 돼요. 연속극을 못 끊으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항상 감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감성적인 판단을 하면 민법은 무조건 점수 안 나와요. 절대적으로 감성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배운 대로, 배운 그대로만 나와요. 여러분, 2차 시험에 이제 뭐 관계법규나 관리실무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법조문이 있고 예외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요. 규제는 하기는 하되 특별한 경우엔 규제 안 할 수도 있다. 뭐 건축법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예외 조항이 많고 그 예외 조항이 시험에 나오지만 민법에도 예외 조항이 많긴 많은데 민법은 뭐라 그랬어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배운다 그랬죠? 민법은 예외가 있어도 항상 90% 이상이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민법엔 제일 중요한 게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거의 원칙만 나와요. 판례도 예외 조항이 있고 단서 조항이 있고 예외 조항이 있고 그래도 단서 조항이나 예외 조항에 부합되는 판례는 거의 없어요. 민법은 항상 원칙에 부합되는 판례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원칙인 거야. 정해놓은 대로 배운 대로만 해야지 감성에 이끌리면 무조건 틀릴 거예요. 이제 모의고사 보면 알아요. 왜 나는 27.5가 나올까? 똑같이 배웠는데 왜 저 사람은 32.5가 나왔고 나는 27.5가 나왔을까? 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 5점이나 차이 나는데 27.5하고 32.5하고 5점이나 차이 나는데 등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저분은 어저께 연속곡 안 받고 나는 어저께 연속곡 받은 거야.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족, 상속 이게 이제 우리 민법의 구성인데 여기에 있는 이 권이다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권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권리가 어떻게 발생, 변경, 소멸하고 권리는 어떤 것들이다. 여기도 권리는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발생, 변경, 소멸한다라고 하는 걸 여기도 적어놓고 여기도 적어놓으면 복잡해지죠.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요 내용만 쭉 뽑아서 한 군데 정해놨다고. 그게 뭐예요? 민법 총칙인 거예요. 그래서 총칙을 이렇게 하나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간략하게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만 써놓고 여기에 중복되는 내용들 있죠? 비슷한 내용들, 공통적인 것들은 다 총칙에 뽑아놓고 그래서 총칙은 결국은 뭐에 관한 거예요? 권리에 관한 거예요. 총칙은 184개 조문이 전부 권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권리. 근데 총칙의 184개 조문 중에서 앞에 1조와 2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법 전반에 흐르는 기본 정신, 민법 전반에 흐르는 기본적인 정신을 어디다 적여놨다? 여기 통칙에 정해놓고 3조부터는 전부 184조까지 권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법 총칙에 권리의 주체는 누가 되고 그러니까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우린 권리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 말고도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죠? 법인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권리의 주체가 되고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이 되니까요. 그러면 권리의 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때는 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해야 되느냐? 즉 권리의 객체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럼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으면 그 권리는 어떻게 발생, 변경, 소멸하느냐 이건 거예요. 이게 민법 총칙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편, 상속편 이렇게 구성하는 법의 편찬 방식을 독일에서 처음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일식 편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일식 편별법. 그럼 이게 독일 말로도 또 해야 되겠죠? 독일 말로는 판덱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판덱텐식 구성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판덱텐식 구성. 근데 암기 안 해도 돼요 이거. 뭐만 알면 돼? 판만. 이거를 치사하게 펜덱식 구성이다 이렇게 해서 틀린 말로 절대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뭘만 하면 돼요? 판만 하면 돼. 판식 구성 그러면 돼요. 뒤에 거는 출제위원이 다 써줘. 뒤에 거는. 아시겠죠? 네, 이런 것도 요령입니다. 어려운 말 막 이렇게 다 할 필요 없어요. 쓰는 시험이 아니고 뭐죠? 고르는 시험인 거예요.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어디까지만 시험 범위냐면 여기까지만 시험 범위인 거예요.
그래서 요 총칙 184개 조문에서 60%가 출제가 되고, 요거 합치면은 제가 이렇게 씌워보니까 한 500여 개 돼요. 500개가 조금 넘어요. 500개가 조금 넘는 조문에서 40%가 출제가 됩니다. 법조문이 184개에서 60개. 그러면 이건 양으로 칠 때 거진 3배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40% 출제가 되는데, 그래도 40%가 나오기 때문에 당락을 좌우해버려요, 이제는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 갑자기 이거 퍼센트를 올려가지고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작년에 책을 낼 때만 해도 여기 20%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집중해서 냈는데, 금년에는 책이 그래서 두꺼워졌어요. 700페이지가 넘어요. 책 자체가. 작년에 한 500페이지밖에 안 됐는데, 여기 200페이지 이상이 여기 보강이 됐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이 범위로 봤을 때는 사실은 사법시험이 여기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법시험이 여기서 한 두 서너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범위로 봤을 때는 사법시험 1차 시험과 우리 주택관리사법 민법시험이 민법으로 봤을 때는 범위가 거의 비슷해요. 보통 시험이 아니죠. 그래요. 우리가 이게 보통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총칙의 제 첫 번째 민법 제 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 통칙이라고 얘기했죠? 민법 전체에 흐르는 기본 정신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 제 1조에 이렇게 놨어요. 민사에 관하여, 즉 거래 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면 그래요. 그럼 판사는 뭘 봐야 되죠? 분쟁이 생기면 재판할 때 판사가 뭘 봐야 되세요? 그래요. 실체법이니까 민법 봐야 되죠. 그래서 민사에 관하여, 그러면 그 이야기는 민법 제 1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법원 이렇게 불러요. 법원. 법원은 이게 재판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의 근원, 법의 뿌리, 그런 얘기인 거예요. 법의 존재 형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뭐 사전적인 의미 필요 없이 법원은 분쟁이 생겼을 때 판사가 참조해야 되는 순서, 그러니까 이게 다 민법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민사에 관하여, 민사와 관련돼서 소송이 생기면 법률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 이야기는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판사, 너는 맨 처음에 뭐 법률을 찾아보고, 법률에 적용할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을 확인하고, 관습법에도 없으면 결국은 법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뭐에 의해라? 조리에 의해라. 조리가 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쌀 뜨는 거요. 그랬다가 그분 그냥 안 놔둔 적이 있는데, 조리가 쌀 뜨는 거가 여기 왜 나올까요? 조리는 사물의 근본 이치, 자연적 섭리 이렇게 불립니다. 근데 민법에서는 보면은 정의, 뭐 신의 성실 뭐 이렇게도 불리는데, 어쨌든 사물의 본성, 자연적 섭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법이 없어도 재판은 해야 되는데, 재판할 때는 뭘로 재판해야 된다? 양심.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체면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데나 좀 휴지 이렇게 버리기가 좀 민망하죠.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법이 없으면 그거라도 동원해야 되는데, 그 양심을 좌우하는 게 뭐예요? 이거 조리인 거죠. 사회적인 관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법률.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은 민법도 들어가겠지만, 민법 말고도 뭐 민사에 관해서 국제적인 조약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공법 규정 중에서도 개인 간의 거래관계에 적용하기 위한 공법 규정이 조금씩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에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암기하지 마시고 이제 요 틀만 하시는 거예요. 내부적인 밑에 있는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 본 수업할 때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건 나중에 정리할 때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먼저 이거 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법조문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러면 법률도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고 조리도 설명을 했는데 그럼 관습법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관습법이 뭐냐? 들어보셨죠? 관습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게 관습이야. 그게 관행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관습과 관습법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르죠? 뭐가 다르죠? 이게 제가 저희 그 작은 놈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 직업에 관해서 제 작은 놈이 지금 많이 컸는데 아빠 직업에 관해서 소개하라고 왔어요. 그때가 제가 이제 저 대학에서 강의할 때요. 충남대에서 강의할 때인데 거기 가갖고 제가 걔네들한테 이런 거 가르쳐 주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정확하게 알아요. 강의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입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 중에 한 놈이 그래요. 교수가 뭐예요? 그러길래 대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선생을 교수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근데 왜 선생님이라고 안 그러고 교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 과목을 가르치면은 교수라고 해요. 그랬더니 전문 과목이 뭔데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걔네들 가르치기가. 그랬더니 궁극적으로 한 놈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럼 교수하고 교장하고 누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건 높이 뭐 누가 높고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닌데 그랬더니 교감하고는요 그런 거예요. 참 힘들었는데 걔네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이런 건 정확히 알아요. 만약에 걔네들한테 관습이 뭐고 관습법이 뭐냐 같은 거냐 다른 거냐라고 물어보면 달라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걔네들이 그거 모르잖아요. 두 글자고 세 글자라고. 여기에 가장 쉬운 곳에 항상 진리가 있는 겁니다. 두 글자하고 세 글자다. 한 글자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 있는 거야? 한 글자 차이는? 법. 그러니까 이건 법이 아니고 이건 뭐다?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것과 법이 아닌 것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어디에 있냐면 위반행위 했을 때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관습법에 위반하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럼 관습법까지는 안 가고 사실인 관습만 잠시 위반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해배상까지 가는 건 아니거든요. 요거는 이제 금년에도 요번 17회 시험에도 나왔으니까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오래된 관행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행이 되면 이걸 뭐라 그래요? 관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인 관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관습이 하도 반복적으로 많이 시행되다 보니까 이건 무조건 지켜야 돼. 이걸 지키지 않아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 인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법적인 확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법적인 확신은 일반 대중들로부터 보통 사람들로부터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그럼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면 이게 뭐라고요? 그때부터 관습법이 된다. 그런데 위반했다고 해서 손해배상까지는 필요 없다.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아도 손해배상까지는 필요 없다. 그럼 이건 아직도 관습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겠죠. 두 사람이 지금 분쟁을 하는데 한 사람이 손해배상 해달래요. 왜? 그랬더니 너는 관습법 위반했으니까 손해배상 해줘.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 그래요? 네? 그러고 해줍니까? 아니죠. 그게 무슨 관습법이야. 그건 관행이지. 야, 나에게 돌을 던져라. 하지만 돈은 달래지 마라. 이러겠죠?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한 사람은 관습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 테고 한 사람은 관습법이라고 주장을 한다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법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법원의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뭐라고 판결을 해요? 이건 관습법이다. 관습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요? 손해배상을 해라.
아니면 손해배상 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손해배상을 해줘라 라고 판결하면 네가 위반한 게 지금 뭐다? 관습법이다.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네가 위반한 건 아직은 관습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습법이 성립하는 시기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성립할까요? 법원 판결 이렇게 한다니까 손해배상 해줘라.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그럼 관습법이 성립하는 시기는 법원 판결이 있을 때 성립하는 거냐? 아니에요. 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관습법이 성립해 있다라고 하는 걸 뭐만 해주는 거예요? 확인만 해주는 거야. 손해배상 해줘라는 얘기는 관습법을 위반했다. 관습법이 맞다라고 하는 거고,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관습법이 아니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원 판결은 관습법의 존재 유무를 뭐만 해줘요? 확인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관습법을 확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관습법을 확인할 때, 관습법도 뭐예요? 지금 법이잖아요. 법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 모여있는 데가 어디예요? 법원이잖아요. 법원. 그러니까 판단할 때 법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직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행을 다 알 수 없을 수도 있고, 혹시 안다고 하더라도 그 관행이 법적 확신을 가졌는지 여부를 다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직권 판단하지 못할 때는 당사자가 주장해서 입증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주장해서 입증할 필요도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관습법이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는 관습법은 아니고 그냥 뭐죠? 관습에 불과하죠. 관습인데 이런 관습을 그냥 현존하는 관습이다라고 해서 사실인 관습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사실인 관습도 우리 뒤에 가면 계약 해석의 기준이 돼요. 법률 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인 관습의 존재 의무에 관해서도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서 판단해야 돼요. 그럼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법이 아니잖아요. 또 사실인 관습은 지역마다 다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가 어떻게 해요? 주장해서 입증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뭐라고 주장 입증을 하든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실인 관습을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느냐? 일반화돼서 경험칙화돼서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관습인 거예요. 우리 명절 얼마 안 남았죠? 결혼하셨죠? 그러면 명절 때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죄송하지만 6년 됐어요? 네? 오래됐어요? 오래됐으면 7년? 그래, 7년으로 해요. 그냥. 그러면 명절 14번 정도 왔겠다, 그죠? 7년이라고 하면. 그럼 그동안 친정 먼저 가셨어요? 시댁에 먼저 가셨어요? 명절 때? 시댁에 먼저 갔어요? 한 번도 친정 먼저 간 적이 없어요? 한 번 정도? 그 수십 번 중에서 한 번 정도 친정 먼저 갔다 왔어요? 아니, 왜? 그게 관습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 수험생도 알지만, 우리 어디 먼저 가셨어요? 또 이러면은 남자분들 시댁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댁이 아니고 우리 집 본가 먼저 갔죠? 처가는 나중에 갔죠? 그쵸? 20년 넘으셨나요? 네. 그럼 40번 정도를 지내면서 한 번도 처가에 먼저 간 적은 없나요? 거의 그런 것 같죠? 저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부모님 모시고 살아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게 관습이잖아요. 다른 분들 좀 특이하신 분들이 있나요? 그렇죠? 이런 거야. 판사는 이걸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근데 그걸 입증하시오라고 팔짱 끼고 있어야 되겠냐고. 그런 건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 우리 집은 처갓집 먼저 갔다 와야지. 안 그러면 맞아 죽어요. 그래서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주장해요. 그래도 판사가 뭐라는 거야. 그건 니네 집이나 그렇고 일반적인 관행은 뭐예요?
이런 것이다 라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당사자가 뭐라고 주장하든. 아시겠죠? 근데 조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냥 여기서 잊어버리고 어디까지만 우리는 알자.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또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이것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관습법은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법적 확신을 가진 때 관습법이 성립한다. 아시겠죠? 이번 과정에는 여기까지요. 누가? 일반 대중들이 법적 확신을 가진 때 관습법이 성립한다. 그럼 이제 분쟁이 생겨서 나중에 법원이 판결을 하게 되면 그 판결에 의해서 관습법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판결은 결국은 관습법의 존재 유무를 어떻게 하는 거죠? 확인만 해준다. 이제 지운 건데 그러면 법을 지금 판단할 때는 법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직권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혹시 모를 때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 그랬죠? 근데 이쪽에 오면은 그거요. 사실인 관습도 위반하게 되면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되 당사자가 뭐라고 주장 입증을 하든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해 버릴 수도 있다. 아시겠죠? 당사자가 주장 입증 못했을 때 직권 판단이 아니에요. 뭐라고 주장 입증하든 경험치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정도의 사실인 관습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지워놓고 왜 물어보고 난리요. 근데 지우고 나면 훨씬 기억에 많이 남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게 이거야.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거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1조를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됐죠? 그 법조문 그거 하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불문법으로서의 민법에 관습법이 있죠? 관습법. 그래요? 관습법은 거기 한쪽 가로 2번에 성립 보이세요? 네, 성립에 관습법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법적 확신을 얻은 때 성립하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인, 그거 줄쳐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요. 그거 줄쳐 놓으시고 동그라미 1번도 관습법은 법률에 대한 보충적 효력이 인정된다. 그것도 한 줄 쳐 놓으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 관습법을 적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관습법은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관습법 가지고 보충해 주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관습법은 법률에 무슨 효력이 있다? 보충적 효력이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판례는 법원성이 부정이 된다라고 해요. 판례 중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런 게 있는데 자, 그것도 이제 줄칠 건 없어요. 줄칠 건 없는데 자, 우리 한번 이거 볼게요. 우리는 3심제 취하고 있죠. 나중에 줄칠 거니까 핵심 요런 것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뭐 이렇게 옛날 얘기 듣는 것처럼 이렇게 쭉 들어두세요. 굉장히 효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집중해서 암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들으세요. 우린 3심제 취하고 있잖아요. 1심, 2심, 3심 이래요. 그래서 이제 민사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아주 소규모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심에서 제1심 사건을 담당하고요. 지방법원 단독심에서 1심 사건을 했으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2심 사건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3심은 언제나 어디서 하냐면은 대법원에서 3심을 해요. 그런데 사건이 좀 복잡하고 중대하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 재판부가 됩니다. 그러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 재판을 했으면 2심 재판은 어디서 해요? 고등법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3심 재판은 언제나 어디서 하는 거죠? 대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든 자, 지방법원 합의부 단독심 1심 재판부에서 A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 2심 재판부에서 반드시 A라고 판단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래요. 만약에 B라고 판단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그냥 A라고 판단했다고 한번 보세요. A라고 판단했다. 그럼 대부분에서 또 A라고 판단합니까? 아닐 수 있죠. 대부분에서 뭐라고? B라고 판시했어요. 그럼 이거는 판시해서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파기환송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이제 효력이 뭐가 부여돼야 되는 거죠? B가 부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애들이 똑같은 거래를 또 하면서 소송이 한번 또 생겼어요. 그 다음번에 별개의 소송이 생겼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 대부분의 B라고 판단이 있었죠? 그럼 그 다음번엔 소송에서 뭐라고 판시해야 돼요? 아니요. A라고 판시할 수 있는 거예요. A라고 판시할 수 있고 고등법원에서도 또 뭐라고 판시할 수 있어요? A라고 판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시대가 바뀌었다. 그럼 이걸로 A로 판시하자라고 하면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어야 돼요. 기존에 있던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판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전원 합의해 줘야 된다. 전원 찬성이 아니에요. 전원 합의체. 9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아니야. 여기서 야 B 안 보여? B야 라고 하면 파기환송하겠죠. 그럼 여기도 또 뭐가 돼야 되는 거죠? B, 여기도 B의 효력이 발생해야 된다고. 근데 두 놈이 또다시 똑같은 거래하면서 똑같은 분쟁이 생겼어요. 또다시. 그럼 그 다음번에 뭐라고 판단해야 돼요? 반드시 B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죠. 판사는,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죠. 나는 이게 맞다라고 판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고, 고등법원에서도 또 A라고 판시됐대요. 그럼 대법원에서 또 A라고 판시할 수도 있고, 다시 또 B라고 판시하면 또 파기환송하겠죠? 이렇게 파기환송해버리는 거예요. B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똑같은 사건이 또 생겼대요. 그런데 여기는 A라고 판시했대. 고등법원 판사 여기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B라고 판시하면 이제 진급 안 되겠죠. 그럼 결국은 어떡할까? 에이씨. 이게 뭐 A지 뭐. 아니, B죠, B. 마음은 A지만 B라고 판시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효력은 어떻게 돼요?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최종적으로 누구 판단이 남아있어요?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습니다. 대법원이 B라고 했다. 그럼 이건 뭘로 바뀌는 거죠? 이제 B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 또 생겨도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있어서 상급법원의 판단은 동일한 사건만 하급심을 기속하는 거지 유사한 사건 하급심 기속했어요? 못했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하게 되면 그 사건의 하급심의 판단만 뒤집어 버리는 거죠. 다음에 비슷한 사건 또 생길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있어서 상급법원의 판단은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동일한 사건만 기속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A라고 얼마든지 판시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죠? 얼마든지 A라고 판시 나올 수 있어요. 대부분의 판단도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유사한 사건이라고 해서 여기를 반드시 기속하는 건 아니다. 여기서 가장 고참이 어디 계실까요? 가장 고참 판사가 어디 있을까요? 1심, 2심, 3심. 여기 있어요. 1심 중에서 합의부도 아니고 이거 지방법원 단독심 판사가 제일 고참이에요. 이분은 조금 이따 퇴직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급 신경 써요, 안 써요? 아니, 조금 있으면 퇴직이요. 진급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사회적으로 관계가 원만해야 되겠죠? 요게 주로 많이 신경 쓰는 거야. 이 원만한 거예요. 그래서 원만하다의 의미가 뭐예요? 원만하다. 잘 돌아간다.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이거 너무 순진하신 분들만 왔네. 우리가 돈 달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됐다.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자, 그래요. 그래서 판례는 법원성을 부정한다. 그 대신 3번에 보시면 재판에 있어서 상급법원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사실상의 구속력은 인정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구속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권리와 의무예요. 권리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권리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권리는 뭐냐?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유케 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을 권리다라고 하는데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권리는 여러분이 느낌 있죠? 아, 뭐가 권리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 권리 자체가 뭐냐라고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왜 선생님이 자꾸 떠듭니까? 잘난 척 하는 거야. 잘난 척 좀 해야 되죠, 선생은요. 그러니까 권리의 개념은 여러분이 느낌 가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의무는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서 부담하는 법적 부담을 뭐라 그래요? 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가지고 그냥 정리한 거예요. 자, 이때 권리에는 대응되는 의무가 있음이 원칙이지만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대부분은 뭐야?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얘기해요. 자, 동전 잠깐 볼게요. 오늘 첫날이니까 우리 부드럽게 하는 거야. 동전. 여기 500원짜리 있네요. 500원. 그러면 500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겠죠? 500원짜리 동전을 보신 적이 없나요? 보셨나요? 어디가 앞면입니까? 어? 둘 다 뒷면이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분명히. 어디가 앞면이에요? 요거 A, B. A가 앞면이에요? B가 앞면이지. 이건 한글로 써 있잖아요. 우리 돈이죠? 이게 앞면인 거예요. 이거는요. 외국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게 뒷면입니다. 이게 앞면이에요. 한글로 써 있는 게 앞면인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약속인 겁니다. 앞면이요. 그래. 이게 앞면이야. 자, 앞면으로 내면은 500원짜리 물건 주고 뒷면으로 내면 1000원짜리 줍니까? 그러면 400원짜리 줘요? 아니죠. 이게 권리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의무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권리면 이게 의무고. 그래, 항상 권리를 행사하면 그에 상응하는 의무도 항상 쫓아다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권리만 있고 의무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뒤에 가면 이제 형성권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형성권. 형성권. 이런 걸 배울 건데, 아, 이따만 아시면 돼.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은 그가 원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걸 형성권이다,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좀 어려우니까 뒤에서 배우기로 하고요. 그런 건 권리만 있지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거는 우리 법인 쪽에서 배워요. 중요한 건 아니고 법인의 이사의 공고 의무, 등기 의무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보시고 있다도 기억 못 하셔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 경우도 있어요. 권리인 동시에 의무가 뭐가 있을까요? 친권이 그래요. 친권.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그 부모의 권리가 친권이잖아요. 근데 친권이 있다라고 해서 권리만 행사할까요? 친권에는 뭐가 붙어 다녀요? 부양의 의무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친권이라고 하는 건 권리이면서 곧 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친권자 생존에 계시나요? 친권자 계세요? 친권자 안 계세요. 직계 존속만 계시는 거예요.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친권자입니다. 성년이시죠? 성년. 미성년이세요? 성년이죠? 그럼 친권자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존속. 직계 존속. 아시겠죠? 그래서 친권자가 계십니까? 그런데 네. 그러면 아직도 자기가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거야. 19살 미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것들 많지요. 오늘만 해도요. 그죠? 부모님 살아계시면 친권자가 계시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친권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시면 지금 우리한테는 친권자는 없죠?
그럼 누가 계시는 거예요? 직계 존속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 아들도 하나는 미성년자고 하나는 성년자인데 미성년자한테는 제가 친권을 행사하지만 성년자한테는 친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큰 놈은 나를 친권자라고 불러요? 아니요, 친권자라고 안 불러요. 그냥 직계 존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아버지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작은 아들놈은 나를 친권자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이게 친권, 그래. 그 친권은, 그러니까 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군대까지 갔다 온 큰 놈은 부양할 의무는 없는 거죠. 하지만 군대 안 갔다 온 미성년자 작은 놈은 어떻게 돼요? 친권도 행사하지만 부양할 의무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친권은 권리인 동시에 뭐다? 의무다. 그런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에요. 넘기시면 이제 권리의 종류 이렇게 나오죠. 권리의 종류는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